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금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 음, 이런 이제 말들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자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빼고는 모든 나라 경제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올해 2025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까지 낮췄습니다. 와. 작년 연말에 1.9일 때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네. 1.5까지 낮췄고 심지어는 이창용 총재는 내년에도 1%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걸 해도 뭔가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당장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뭐 달러라든지 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당장은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뭐 몇 년 내지는 한 십몇 년 후에야 그렇죠. 좀 수익을 낼 수 그러니까 이제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라기보다는 수익률은 당장은 낮지만 변동성이 낮은 자산,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손해는 안 보는 자산이라는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계속 그 금이나 달러나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밀어 올리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킨 거죠. 네. 얼마 전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드디어 3% 안쪽으로 들어왔다. 네, 이게 22년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2%대 그러니까 거의 한 30개월 만에 2%대로 낮아지면서 2.75%로 낮췄는데 이게 사실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상단 금리 기준으로 3%였는데 네. 1.5%였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1.75%까지 확대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율 방어에 좀 불리할 수가 있어서 한국은행이 좀 검토를 하는데 신중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로 금리를 낮췄다는 것이 지금의 경기 하강의 속도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나라 안팎이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에 뭐 골드바 사겠다, 뭐 음. 실버바 사겠다 해가지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고 이제 막 관심이 금, 은 갔으면 어디 가야 돼? 돈 가야지. 그렇지. 동으로 가고 뭐 그죠? 네. 아이언 뭐 이런 데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 동은 좀 어떤가 해서 좀 두리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나만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불안감에 공포감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에서 가장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를 한번 골라보니까 그게 항상 꼭대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이 불러일으키는 걸로 뭔가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부자들은 금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자산이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에 또 가격의 증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왠지 이런 안전자산 자체를 우리 머니 갖고 있다는 거. 트레이너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저도 뭐 사실은 투자를 이렇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추구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심들 앞으로도 쭉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지난 한 20년 30년간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면 어쨌든 중간에 뭐 상승과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고 불황이 성장률이 오고 있다. 낮아진다는 예. 거는 경기가 뭐 어쨌든 하강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점점 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초양극화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이 더 인기가 있어질 것 같다는 거는 동의한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죠. 우리 경필쌤이 선호하시는 안전자산은 뭘까? 안전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받았는데 네. 정말 다양한 것 중에 5개를 골라라. 네. 와,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고민 해가지고 한번 제가 골라보기는 했는데 네. 우선은 뭐 고른 거 얘기를 먼저 드리기보다 네. 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 ETF, 경매, 현금, 금, 은, 뭐 펀드, 리츠, 연금, 달러, 저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네. 절대 나 같으면 안 한다라고 하는 주식, 그것부터. 예, 안 네. 한다라고 하는 자산, 네.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르지 자, 않을까. 경필쌤 픽인데 절대 안 하는 네. 것 5개 픽.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걸 고르기 전에 우리가 좋은 걸 고르기가 어려울 때는 안 좋은 거를 버리면서 삭제시켜서 남는 5가지를 맞아요.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첫 번째는 딱 눈에 띄는 게 저는 경매였습니다. 경매요. 경매. 그러니까 경매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건 개인의 성향인데 재테크계의 약간은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매. 판타지. 경매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약간 확률적으로 일반적인 생업이 있는 또는 직장인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평일에 하거든요. 맞아요. 평일에 법원에 막 가야 네, 되고 그것도 이제 기다려야 한두 되고. 번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맞아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또 나가라고 막 이런 그렇죠. 작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권리 끝나는 게 분석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세입자를 뭐 내보내야 되는 문제라든지. 자,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학원 앞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와 같다. 딱 지나가다 보니까 와, 저 조그마한 학원에 플랜카드가 명문대 합격 100명. 와, 우리 애를 저기 보내면 무조건 명문대를 저 갈 수 있지 100명 안에 않을까.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 조그만 학원에도 다니는 사람이 거의 9,000명.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뭔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펀드나 ETF입니다. 자, 많은 분들 펀드나 ETF를 좋아하시죠. 뭐 ETF가 일종의 펀드인데. 이거 완전 예. 안전자산 그죠? 근데 아니에요? 대표? 저하고는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자산의 하락기에 그러니까 지금이 자산 하락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네.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받고 있는 시기다. 그러면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시장에도 내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이렇게 ETF처럼 A부터 Z까지 다 사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뭐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주식 투자를 막 선호하진 않지만 할 때는 단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싹 들어갔다가 남들보다 훨씬 적게 먹더라도 빨리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닌 다음에는 뭐 펀드나 ETF를 별로 선호하지 않다. 펀드가 이제 주로 그 우리가 떨어질 때도 좀 사놓고 올라갈 때는 좀 적게 사고 떨어질 때 많이 사서 소위 이렇게 물타기. 네. 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장기 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약간 쌤은 무릎에서 사가지고 허리에서 파시는군요. 어깨가 아니라. 한 가슴쯤에서 가슴쯤. 팔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보단 좀 더 높게. 좀 새가슴이죠. 그러니까 막 올랐다.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어떤 사람들이 뭐 가슴이나 어깨에서 못 파냐면 네. 내가 이거 팔았는데 더 오르면 머리까지 어떡하지? 오르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버려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내가 판 주식 사는 사람도 먹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실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퍼센트로 놓고 판단을 하세요? 글쎄 뭐 제가 봤을 때는 얼마까지 오르느냐를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가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26일 날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근데 예. 그때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1,400원에 팔았어요. 완전 꼭대기인데. 완전 꼭대기는 아니죠. 97,000원까지 갔으니까. 에이,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실 97,000원까지 버틸 수도 있었지만 네. 약간 제가 한 7만 원대에 샀거든요. 한 2만 원, 음. 주당 2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샀는지가 또 중요하지. 시드가 얼마냐. 뭐 그 금액을 얘기하면 또 한 수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를 샀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왔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펀드나 ETF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겠네요. 오히려 단일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맞아요. 단기 투자하시기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한국 주식. 어머.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26일인데 네. 이번 주에 그래도 국장 괜찮거든요.
심지어는 제 유튜브 돈줄람에서 네. 딱 2달 전이죠. 이 12월 말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굳이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보다 지금은 한국 주식을 해라. 왜냐하면 그때는 2,400 이 선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를 대로 오른 미국 주식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한국 주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왜 2달 만에 마음이 바뀌었느냐. 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상체 개인적인 잡고 다시 생각입니다. 내려왔다가 이제 또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2,400대의 한국 주식의 매력은 좀 사라지고 좀 약간은 2,600대에 거의 안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당분간은 한국 주식은 좀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명품 테크.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샤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샤넬, 그렇죠. 에르메스 이런 가방 사두면 예, 이건 나중에 애들 물려줘도 되고 그렇죠. 하다못해 리셀을 해도 된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뭐 저랑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침목계 네. 뭐 이런 것도 좀 안 맞고. 근데 요즘도 네. 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워낙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되잖아요. 갯돈 들고 튀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안 좋은 형사 사건들도 나고 막 그러는데 요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꽤 근데 있는 것 신기하네요. 같고요. 왜냐면은 갯돈을 들면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예, 근데 왜 맞습니다. 개를 드시지? 근데 이제 갯돈은 이제 타는 사람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쨌든 이자율로 따지자면 우리가 보통 일부 네. 거의 1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어딘가에 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내고 타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다. 그래서 한 5가지는 요 정도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속어법을 쓰셨는데 자, 그러면은 살짝 애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속어는 확실하게 하진 않았지만 예. 요거는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확실하진 않아서 넣진 않았다. 이런 종목들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 투자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금이 앞으로 더 가기 어려울 거다,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비싸.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금을 사면 지난 50년 역사상 금값을 가장 비싸게 산 그러니까 전 세계 금 보유자 중에 내가 최고로 비싸게 산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쌤이 추천하시는 안전자산 탑 5 골라주시죠. 네, 뭐 제가 선호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안전자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5개를 그냥 다 발표하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얘기할까요? 하나씩 할까요? 네. 먼저 어떻게 5위부터 갈까요? 아니면 1위부터 갈까요? 이게 위는 이게 순위는 안 매겼는데 그냥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야, 부동의 1위 네. 부동산. 네, 부동산. 네. 자, 부동산을 제가 고른 이유가 뭐냐? 이게 자본이 일정 수준에 올라간 분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거의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는 S&P 500 지수 만약에 25년 전에 만약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2025년도잖아요, 지금이. 네. 2000년도 1월 1일 날 가서 1억을 넣어놓고 지금 만약에 1월 1일 2025년 1월 1일 딱 25년 되는 했는데 궁금해요. 얼마일까라고 계산해 봤더니 우상향이긴 할 텐데 당연히 우상향이죠. 수익률이 333%입니다. 와우. 그러면 원금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원금 1억 빼고도 수익만 3억 3,300이 됐다. 25년간 그 정도 수익률이 났다라는 거고요. 25년이 너무 감이 멀다 그러면 그냥 지난 3년간만 한번 얘기해봐도 33.7%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25년 전에 1억 2억을 S&P 500에 넣고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분이 감옥 가지 않는 한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에서는 이 수익률이 오롯이 내 거가 되지는 못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소재가 바로 강남의 음마 아파트입니다. 예. 음마 아파트 2000년도에 가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얼마냐면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2000년이요? 예, 2000년에 2억 5천이요? 2억 5천. 나 안 사고 뭐였지? 31평이 뭐 물론 그때 2억 5천 없었지만. 지금 27억 3천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992%. 와, 부동산 오르는 게 네, 그러니까 최고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S&P 500이 대단하긴 한데 S&P 500 수익률의 딱 3배예요. 와. 3배.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느냐. S&P 500에는 25년 동안 넣어놓고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 없지만 음마 아파트는 가보면 2000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 그것은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면서도 에이 근데 그거는 1억 2억 이상 뭐 그 당시의 돈으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이라는 거는 똑같이 수익률이 등가로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네. 들면 1억 있는 사람과 10억 있는 사람과 100억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은 똑같지만 네. 1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예금 안 하잖아요. 불어나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 자본은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면 그 자본이 요구해야 되는 최고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저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전세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 단기적으로야 주식 수익률을 못 따라가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훨씬 적은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연봉이 그러니까 호봉제인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일수록 빨리 집을 사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봉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내 월급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률보다 내 연봉 상승률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 연봉이 급히 오르지 않는 사람일수록 특히 뭐 공무원 아니면 어느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직원 뭐 만약에 초년생 이럴수록 오히려 빨리 집을 사서 그 부동산이 오르는 수익을 얻는 게 더 낫지 않냐. 자, 제가 오늘 경제적 본능 네. 그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10억짜리 집이에요. 네. 전세가 6억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아예 그냥 우리가 전세로 이 집을 계속 살까 아니면 그냥 4억 더 투자해가지고 살까 네. 이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에 전세 6억짜리에 사는 사람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집을 안 샀으면 4억이 남았겠죠. 그렇죠. 그 4억을 은행에 지금 수익률 정도로 넣으면 세후 수익률 3%로 계산하면 12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최소 요구 수익률이 1200이니까 1200만 원만 그 집이 올라주면 네. 일단은 망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얼마냐면은 10억에 1200이니까 그 집이 1년에 1.2%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1.2%는 이게 어디 있느냐의 집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아무리 안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평균 1.2는 오르거든요. 그쵸. 왜냐면 지금 국채금리 10년물이 2.8%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100% 자기 집이니까 그런 거고 대출 받아서 사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6억 정도 있는데 40% 대출을 받아서 4억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네. 지금 아무리 낮아도 5%는 줘야 됩니다. 이 5%면 얼마냐? 4억의 5%면 1년에 이자만 2천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2천만 원 오르면 이제 그게 똔똔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게 이상 올라줘야 얼마냐? 되는 거죠. 10억에 2%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2%면 2% 정도는 그래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애매해지는 게 제가 좀 전에 국채금리 10년물 정도의 금리가 이제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집값이 올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재산세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거는 40% 이내는 몰라도
여기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린 그 40% 언저리보다 네. 훨씬 더 많은 비중 50%, 60% 이렇게 받게 된다면 네. 지금 국채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올라야만 플러스거든요. 네. 조금 근데 무리가 만약에 있다고 그 대출을 좀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추천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싸게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최소로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이 5%보다 낮아진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주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약간 일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받는다면 저는 한 35%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면 뭐 그거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막 40%, 50%, 60% 받아서 사는 것은 영끌은 안 된다. 네, 요거는 좀 안 된다. 이거는 계산상으로도 그만큼 안 오를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대출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맞아요.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6억 미만의 집을 사게 되면 보금자리론 이런 거 받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6억 미만이고 거기에서 한 40%이 정도 되면은 가능합니다. 웬만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껴 살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는 특별히 갑자기 연봉이 확 올라가지 않다. 네. 계속 호봉제로 올라간다는 분들은 더 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 위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